손정희 선생님을 마이더스의 손에 대열에 올려놓은 회사로 더 유명하죠.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35살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본인 책임이다. 이런 뼈 때리는 명언으로 유명하기도 한 잭마인 회장님이 창업한 회사로도 유명하고요. 자, 근데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필두로 한 빅테크들에게 반독점법 위반 레드카드를 꺼내들면서 당장 예정됐던 알리바바 금융자회사 엔트그룹 기업 공개도 무산이 되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내게 됐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마윈 선생님이 중국 정부에 무릎을 꿇었다. 정부에 잡혀가서 실종됐다 이런 말들까지 들려요. 자, 이런 잡음 속에 주가는 2020년 10월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내려와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무려 18%를 넘겼다는 소식이 들리며 중국 대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돌려볼까 하는 찰나에 들리는 소식.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관심 꺼야 할까요? 알리바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 회사인지 정리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알리바바 한방정리 준비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어떤 회사예요? 질문하시면 요즘 말로는 초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이나 기업이나 하나만 잘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분명 겹치는 역량, 시너지라는 게 생겨서일 텐데, 자, 온갖 종류의 온라인 쇼핑몰에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에 음식 배달 서비스, 콘텐츠, 내비게이션, 클라우드, 택배, 언론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좀 한다는 중국 사람들이 다 알리바바를 이용하다 보니까 2020년 한 해 코로나 속에서도 이 알리바바 생태계 안에서의 총 매출액이 1조 달러, 원화 환산 1111조 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네이버 2020년 매출이 5조, 삼성전자 매출이 236조 원이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참고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됐지만 아직 아마존은 못 따라갔습니다. 아마존 시총이 1조 7,200억 달러, 약 1,900조 원에 달하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시총 700조 원으로 딱 절반 수준까지는 쫓아왔네요. 자, 알리바바가 처음 만들어졌던 1999년은요. 미국에선 닷컴 붐이 일면서 인터넷 기업이 엄청나게 뜨던 때였지만 중국은 인터넷도 느리고 대표 기업도 딱히 없었어요. 마윈 선생님이 첫 직장이 영어 강사하시래요. 영어를 좀 하신다는데 미국으로 통역 알바 다녀오시면서 영감을 얻어서 인터넷에 불모지던 1999년에 중국에서 자기 사는 아파트에 18명 모아놓고 알리바바를 만드셨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1688닷컴이 있었죠. 자, 중국 상품 수출을 해외 바이어들과 매칭해주는 이 신박한 아이템이 투자자 눈에도 보기 좋아 보였나 봐요. 창업한 해 바로 5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 골드만삭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 바로 다음에 손정희 선생님은 통크게 2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셨죠.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성공하면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자, 투자의 버프를 받은 알리바바는 2003년 B2C를 대상으로 한 타오바오를 다시 마윈의 아파트에서 만들고 2004년에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채팅 알리왕왕이랑 핀테크 서비스 알리페이를 런칭했어요. 2008년 티몰까지 만들며 전자상거래를 꽉 잡았고 2009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런칭, 2014년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초기 투자자 손 선생님께 통큰 보은해드리고 핀테크 계열사인 알리페이의 모기업 엔트그룹도 설립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렇게 거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도 마윈, 둘째도 마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알리바바는 마윈의 첫 창업은 아니었어요. 1992년 번역회사를 창업했다 망하고 그 외에도 몇 번 실패를 했는데 저 같으면 난 사업 체질 아닌가 봐 포기했을 텐데 역시 될 사람은 다른가 봅니다. 재밌는 건 여러 번 창업했던 회사의 공통점이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서비스였다는 건데요. 마윈이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 합한 크기의 8배라는 EU 도매 시장에서 이것저것 떼다가 다른 곳에 팔면서 생긴 수완이 발휘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알리바바를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스 전염병이 터져버렸고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에는 못 들어오고 물건은 필요하다 보니까 이 1688닷컴에 사람들이 몰려서 급성장을 했으니까 이 네 번째 창업에는 운도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판매자를 배려했던 그의 철학은 알리바바의 판매 수수료 무료, 광고비 오케이라는 대표 사업 모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누구나 무료로 물건을 팔되 검색해서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광고료를 받는 형식으로 돈을 번 것이죠. 자, 이건 판매 수수료 되는 보통의 전자상거래 회사가 아닌 검색 광고로 돈을 버는 구글과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을 해서 많은 판매자가 몰리다 보니까 알리바바에 밀려 이베이도 두 손 들고 떠나고 말았던 거고요. 자, 여기서 멈췄다면 알리바바도 그냥 전자상거래 회사 이상도 이하도 아닌 회사로 남았겠죠. 알리바바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알리왕왕, 결제에 쓰이는 알리페이를 여기에 도입하면서 테크 기업으로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알리페이를 런칭한 게 2004년인데 그때 저는 페이 서비스는 꿈도 못 꾸고 신용카드 쓰던 때거든요. 중국은 이때까지 심지어 신용카드도 써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알리페이로 QR코드에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중국인 대부분이 핀테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알리페이 덕에 고객들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빅데이터 회사로 탈바꿈한 셈이죠. 알리페이를 필두로 엔트그룹이라는 금융자 회사를 만든 알리바바. 자, 단순히 지급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같은 기술력도 강화하고 있고요. 자,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중국 정부의 공도 컸어요.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꼽히는 핀테크를 장려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밟을 수 있었던 셈이거든요. 중국의 전자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201조 위안에서 2025년 약 2배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르게 파이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엔트그룹은 중국 핀테크 산업의 압도적 1위로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아왔거든요. 중국에는 거대 인터넷 인구가 존재해서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도 있었고요. 패스트 팔로워에서 패스트 무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자, 상황이 반전된 건 최근 중국 당국이 태도를 바꿔서 마윈을 소환하고 반독점 규제에 칼을 빼들면서부터입니다. 물론 마윈이 공개 행사에서 정부의 금융 규제를 비판한 게 도화선이 됐다는 평이 많고 민간 영역에서 급성장한 빅테크들이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중국 정부가 느꼈다. 뭐 이런 분석도 틀린 말만은 아니겠지만 사실 반독점 규제는요 세계적 트렌드예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칼을 뽑았고 한국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거든요. 중국 빅테크의 맏형 알리바바는 결국 엔트그룹 기업 공개도 무산되고 벌금까지 물게 생겼는데요. 중국 당국이 본보기를 보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줄줄이 빅테크들의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리바바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워렌 버핏의 친구로 잘 알려진 찰리 먼거의 포트폴리오에 알리바바가 꽤 많이 들어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편입을 한 이유가 저평가됐다는 판단에서라는 분석도 등장하고요. 자, 그는 아주 조금 갖고 있다고 했는데 400억 원어치더라고요. 자, 사실 플랫폼 기업에게 규제 이슈는 너무 센 건이라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액만 우리 돈 3조가 넘는데 기업 입장에선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벌금을 낼 여력이 되고 벌금 물고 나면 잡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면이 있죠.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를 매수한 이유도 어쩌면 그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는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 시장의 리스크 해소의 차원으로 해석했다는 뜻이니까요. 자, 2015년에도 정부가 알리바바를 짝퉁과 뇌물이 범람하는 기업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가격 부정행위에 벌금을 매겼던 소식에는 주가가 하락했던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입니다. 자, 2016년 마윈은 온라인으로만 존재하는 커머스는 더 생존하기 힘들다.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물류가 하나가 될 신유통이 뉴노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윈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등장한 게 신유통입니다. 저는 이마트가 이 생각 먼저 한 줄 알았는데 알리바바가 먼저 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마켓을 엄청 사들였더라고요. 따름파라는 슈퍼마켓 그리고 월마트의 대항마로 불리는 하이퍼마켓의 대표주자 써나트 리테일을 인수해서 안면인식,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 탑재하고 위에 컨베이어 벨트 달아서 와서 쇼핑도 하고 실제 물류센터 기능도 하는 그런 매장으로 바꾸고 있죠. B2B, B2C 이런 거 아니고 C2M이다 라면서 신유통을 활용해서 아예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바로 제조업자에게 연결시켜주는 대변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유통은 실제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낳고 있어요. 타오바오도 티몰도 엄청나게 거래액이 늘고 있고 슈퍼마켓 같은 뉴리테일 그리고 로컬 컨슈머, 음식 배달, 어러머, 물류 서비스인 차이니아오까지 상거래 밸류체인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쓰고 있거든요. 인프라를 잘 닦으면서 중국 3, 4선 도시의 신규 고객들도 유입시키고 있고요. 자, 알리페이를 가진 그룹 핵심 자회사 엔트그룹 성장세는 3년간 120%를 넘길 정도로 무서운 상황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 대부분이 이미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다 보니까 신규 고객이 들어오면 수익화할 수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아직 보험 시장 발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한 중국에서 엔트그룹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고 있고 대출 시장도 빠르게 파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으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이유도 이 락인 효과를 위해서겠죠. 샤오미나 화웨이는 스마트폰 활용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플랫폼을 키우고 있고 당장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만 봐도 각각 검색, 메신저를 통해 플랫폼을 만들어 왔죠. 업종의 경계가 사라진 이 플랫폼 전쟁 속에서 그냥 제품만 품질 좋게 만들면 되지가 아니라 생태계 속에서 오픈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 자, 그래도 이런 노이즈 가득한 때 알리바바 주식을 매입하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도 있는 것도 역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리스크는 중국 정부의 규제죠. 시장이 반응한 대로 벌금 내면 끝.
불확실성 해소됐다면 좋겠지만 비관적 전망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뉴욕 스턴 경영대학원 이 다모다란 교수는요, 중국 빅테크에 투자할 때는 기업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정부의 규제에도 베팅을 해야 된다. 정부가 잘못된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면 미국 정부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중국은 훨씬 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마윈 지분이 많은 자회사라 규제의 칼날이 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규제의 타격이 적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알리바바의 성과가 중국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있다는 것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에요. 중국 밖에서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 사용자 수는 미국의 3배, 한국의 18배지만 국경을 넘는 데이터 흐름 인덱스를 보면 미국이 100인데 비해서 중국은 20에 그칩니다. 알리바바의 초고속 성장 신화도 중국이니까 가능했겠지만 반대로 미래 성장도 중국이라 제한적일 수 있죠. 물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알리바바가 동남아에서 많이 쓰는 라자다 쇼핑몰도 인수했고요. 카카오페이 2대 주주에 인도에서는 구글 크롬보다 알리바바 운영체제를 더 많이 쓴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토코피디아에 인도판 알리페이, 페이티엠까지 정말 투자의 귀재로 불릴 만큼 동남아와 인도 전자상거래 물류 영역에 10개가 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중국 안에서는 텐센트와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을 지속해야 하는 운명이 될지 아니면 틱톡같이 전 세계적 메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지는 아직 시험대에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잡고 핀테크 잡은 뒤에는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알리바바죠. 아까 잠깐 짚어드렸지만 중국판 넷플릭스라 불리는 유쿠투더우, 지도 제작회사 오토네비 등 지분을 보유하고 2009년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진출한 클라우드 사업 알리윈으로 빅데이터 사업도 하는 등 정말 여러 사업 모델을 갖고 있지만요. 제일 매출이 많이 나는 건 여전히 84%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본업 전자상거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B2C죠. 코로나를 기점으로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어서 대세는 온라인 엔터다 라는 말도 나오고 클라우드도 점점 매출 규모를 끌어올리고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로컬 플랫폼이라는 제약을 딛고 주력 사업인 전자상거래 외에 다른 신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일도 알리바바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2016년 이후 자산 매각, 인수, 투자 등의 엄청난 돈을 과감하게 쓰고 있다는 점, 신사업이 자리를 잡아서 결실을 맺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건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성장해온 과정 그리고 현재의 잡음들, 미래에 꿈꾸고 있는 사업 방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미 많이 성장했다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중국 제1의 빅테크로서의 부침의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겠죠. 미국조차 그 파급력을 인정해서 미중 경제전쟁 와중에도 투자를 인정한 알리바바. 기회와 리스크를 잘 짚어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마인의 말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창업자의 가장 큰 즐거움은요.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우리도 천스탁 간다는데 코인 대박 신화라는데 돈 벌어야지 이런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요. 공부하고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수단으로 삼아 본다면 이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와 함께 경제와 투자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저는 오늘의 한 줄평 기대하고 있을게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함께하고 싶은 이슈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